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 부가세 신고서 작성의 마지막 단계인 이 부속명세서를 다 작성한 경우에 마지막에 부가세 신고서를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가세 신고서는 이 부가가치세 탭의 제일 위에 나와 있죠. 여기 있는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나와 있는 부속명세서랄지 영세율 명세서 등을 전부 다 작성한 내역을 불러와서 부가세 신고서가 작성이 되겠죠. 부가세 신고서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시면 이 부가세 신고서 창은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서 양식과 동일하게 만들어놨어요. 부가세 신고서 양식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앞면이고 뒤에 옆에 우측에 보이는 것은 부가세 그러니까 2페이지 있는 내역들을 보여주는 게 되겠죠. 일단 첫 번째로 부가세 신고서 화면에 구분은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주택 세무사랑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간이 과세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법인은 일반 과세자만 있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 탭에서 이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이라면 이제 간이과세 경우가 있긴 한데 간이과세는 우리가 세무사랑 2 기초사용자 교육의 교육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제1기 확정 신고 기간 되겠죠. 그래서 4월 치면은 4월 1일이 자동적으로 적어지고 그리고 6월 치면은 6월 30일이 자동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하시면 이렇게 내용들이 그동안 입력했던 내용들이 전부 불러와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번 저장되어 있는 내역이 있으면 처음에 데이터를 한번 저장해 볼까요? 저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에 로그인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다시 이제 이렇게 화면을 키면은 상단에 부가세 작성 관리가 있는데 작성 관리에 한번 저장된 게 있으면 저장된 내역을 4월부터 6월까지 해가지고 다시 불러줄 수가 있어요. 마감 여부도 체크돼 있고. 근데 현재는 저장만 돼 있지 마감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 여부에 체크가 안 돼서 부가세 신고 관리 조회에서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4월부터 6월까지 내역을 볼 수가 있겠죠.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했는데 아니요 해서 다시 한번 불러오는 걸로 합시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봤더니 첫 번째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매출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뿐만 아니라 영세, 그러니까 과세와 영세, 그러니까 과세분, 영세도 사실은 세율이 0%여서 그렇지 영세율로 과세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빨간색 부분은 과세 표준, 그러니까 매출과 관련된 부분이고 아래에 있는 파란색은 매입과 관련된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요. 그래서 매출과 나눠지는 부분은 또 크게 과세와 영세로 나눠지고 그리고 아래는 예정신고 누락분과 대손세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가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세 부분은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과세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은 1번에 그리고 세금계산서인데 상대방이 우리 공급자가 우리 현재 이 회사죠. 이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서 상대방 회사가 아래에 보시는 13번 원 자리에 상대방 회사가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그 회사는 13번에 적는 거고 우리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2번에 적어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기 때문에 미발행한 대신에 상대방이 발행해 줬잖아요. 우리가 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산세 대상이 되겠죠.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상대방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경우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발행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상대방이 발행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2번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 발행분 우리가 신용카드 매입출 점포 등 발행금액 직계표에 있던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점표 발행금액 직계표에 있던 여기 이 내역 중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혹은 계산서 발행분과 세금계산서 얘는 과세니까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겹치지 않은 분만 불러와지겠죠. 기왕 4월부터 6월까지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4,400만 원인데 1,100만 원이 세금계산서 교부금액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한다? 빼고 3,300만 원, 두 개 합친 금액이에요. 3,300만 원 금액만이 불러와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신용카드 매출 전폐 등 발행 공제에도 3,300만 원이 불러와진다는 거죠. 그죠? 자, 이 금액이 불러와지는 거고 이쪽에는 이제 세율을 10% 세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만큼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외에 4번은 이제 여기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외의 매출분, 그러니까 뭐 건별 매출이랄지 이런 것들은 4번에 기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세 중에서는 영세는 크게 두 가지죠.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거나 아니면 아니거나 세금 계산서 발행했거나 아니거나인데 모든 거래는 원래 원칙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 역시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만 예외적으로 직수출하거나 해외에 세금 계산서를 보내봤자 실익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전에 우리가 입력했던 해외 직수출분에 해당되는 거 우리 직수출하는 거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했죠. 그 분에 해당되는 것은 기타로 해서 6번에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율이 영의 세율이니까 0% 세율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과세는 10% 세율인데 0% 세율로 곱하니까 여기가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농담 삼아 그런 것만 있잖아요. 한국 사람 머리카락 숫자를 다 합친 것과 중국 사람 머리카락 숫자를 다 곱한 것을 했을 때 한국 사람 머리카락 숫자를 더한 게 더 많다고. 왜냐면 중국은 중국 사람들이 더 뭐 13억 인구로 더 많기는 하지만 중국 사람의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머리가 없으신 분이 계시면 곱하기 0이 되니까 전체 합은 곱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처럼 여기 과세표준은 그대로 적지만 곱하기 세율이 0이기 때문에 세액 자체가 0이 되겠죠. 이게 왜 영세율은 왜 한다고 그랬어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는 전부 다 세액이 0이에요. 곱하기 0이니까. 자, 그다음에 7번은 예정신고 누락분은 예정신고 때 말하자면 일기 예정신고는 1월부터 3월까지죠. 1월부터 3월까지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매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누락한 분은 이렇게 일기 확정 기간인 4월부터 6월 사이에 신고를 하면 되겠죠. 대신 여기에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대신 가산세가 있겠죠. 이 지연 신고에 대해서 학계표 지연 제출이나 지연 신고에 대해서 가산세가 있어요. 여기는 매출이니까 가산세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매입분도 12번에 매입도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잖아요.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야 했는데 1월부터 3월 사이에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해서 확정 신고 기간인 4월부터 6월까지 매입세 공제를 받을 때는 이때는 가산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입세 공제 자체를 늦게 받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이제 받기는 받아 매입세 공제를 받기는 받아요. 확정 신고 기간이 늦게 받는 거죠. 3개월 뒤에 매입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그 기간 내 이자만큼이 손해가 나기 때문에 매입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분은 학계표 가산세가 없는 반면에 이 매출에 관련된 것은 학계표 가산세가 있어요. 지연 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에 있는 대손세액 가감은 뭐냐? 여기는 활성화가 안 되고 여기에 있는 세액만 되는데 대손세액 말하자면 우리가 매출을 했는데 돈을 받지 않았어요. 예상 매출한 거죠. 그런데 세금은 사실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이기 때문에 사실 부가가치세를 받고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예상으로 매출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분도 받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신고 기간에 그 부가가치세를 받건 받지 못했던 간에 신고를 할 때 납부를 해줘야 되니까 납부를 이미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 회사가 대손이 발생했어요. 대손이라는 것은 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뭐 파산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대손이 발생했다.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우리가 받지도 못한 세금 납부한 게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물론 매출에 대한 것도 받지 못해서 억울한데
세금까지 사실 세금 내가 낼 세금도 아니고 상대방의 세금을 내가 걷어서 내는 건데 이 부가세 자체가 간접세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세금을 공급하는 자가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세금도 아닌 공급하는 자의 세금을 낸 건데 돈을 못 받겠다고 세금까지 내가 별도로 더 납부하게 되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 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여기서 납부할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를 빼주는 거예요. 이미 납부한 거 억울하구나. 네가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마라고 해서 빼주는 거예요. 근데 가감이면 더하는 것과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빼는 것은 방금 이해가 되는데 가하는 뭐 더하는 것은 뭘까요? 그렇게 해서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파산했다가 다시 회생해가지고 다시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 다시 부가세만큼을 납부를 해줘야겠죠. 그런 경우에 다시 플러스 금액으로 해주면 되겠죠. 예, 대손세액 가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9번은 1번부터 8번까지의 합계 금액이 되겠고, 이제 파란색 매입 부분을 오면은 매입 부분은 세금계산서 매입 부분과 그 외의 매입 부분은 나눠져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매입 부분은 크게 일반 매입이라는 것은 고정자산 매입이나 수출기업 수입 분납 위해분 이건 새로 생긴 건데 10번에 있는 수출기업 수입 분납 위해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세금계산서 전부 일반 매입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매입한 것은 전부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 중에서 아래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전부 내용이 뭐다? 여기 있는 세금계산서로 매입받은 분에 해당되는 것 중에 공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세금계산서로 받은 것은 전부 다 이 칸에다가 세금계산 수치분으로 입력을 하되 그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것을 16번에서 차감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액 공제 방식이니까 여기는 이제 세액이 중요하겠죠. 여기는 매출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지만 매입세액은 세액을 공제받으니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니까 세액을 위주로 보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의 예정 누락부는 보시면 알겠지만 예정 누락부는 매입 중에 옆에 잠깐 옆으로 눈을 돌리면 오른편에 매입 예정신고 누락본에서 세금계산서분과 세금계산서 이외분, 신용카드랄지 현금영수증 같은 그 위의분으로 매입 예정신고 누락본이 나눠져요. 그래서 그 내역을 이쪽에 우리가 이제 제대로 입력하면 여기까지 내역이 적어지게 되겠죠. 이건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 부분은 실제로 우리 이 신고상에 부가세 신고상에 2페이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1페이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2페이지에 해당되는 2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그 밖에 매입세 공제 혹은 그 예정신고 누락본에서 예정신고 누락본에 2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오른쪽에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본은 설명해드렸고 13번은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로 인해서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입자도 말하자면 공급받는 자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세금을 발행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세무서에 확인을 받아서 그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후에 매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그 금액을 여기다가 입력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있는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여기 나온 것처럼 신용카드 수령분,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전별 수령등 명세서 작성했을 때 여기 수령분 있었잖아요. 그 내역이 여기에 반영되겠죠. 그 내역이 여기에 반영돼서 들어올 테고, 그다음에 의제매입세액 여기서 의제매입세액 세액 공제분 이것도 역시 여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들 그리고 그 외에 재활용 폐자원이랄지 과세사업 전환했다는 매입세액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매입세 공제분이 그 밖에 공제 매입세로 들어와서 공제를 받겠습니다. 현재는 뭐 있어요? 신용카드하고 의제매입세액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합쳐서 76,603원이 그 밖에 공제 매입세로 되는데 여기에 있는 10번부터 시작해서 14번까지의 합계 금액이 합계가 32만 6,630원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여기 세금 계산서 수치분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0만 원만큼을 빼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전부 다 세금계산서 발행분이에요. 아 그러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분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 그거는 아예 여기다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입력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다 입력해놓고 차감하고 하는 건 없어요. 아예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같은 것은 공제받지 못하는 분은 아예 여기다가 입력 자체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금계산서 수치분은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있는 이 금액과 우리가 봤던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4월에서 6월까지 자 매입의 경우에 여기 있는 금액 250만 원과 25만 원의 이 금액과 부가신고상에 여기 있는 이 합계 금액 10번부터 11번까지 합계 금액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부 다 적어놓고 그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거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우리가 봤듯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그 내역이 금액이 정해지는 거예요. 합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 내역 이 오른편에 나와 있고 이 오른편 역시 신고상에 부가신고상에 2페이지에 그 내용이 적어진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 차가감계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매출세계에서 빼기 매입세계를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금액을 환급세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납부세액보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매출세액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이렇게 477만 3,397원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이 있는데 이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은 예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없고 그리고 21번라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인데 이 21번은 법인의 경우에 환급이 그 매번 신고할 때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 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했을 때 여기에 차감계에서 납부 금액 중에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뭐 4월 25일까지 신고하고 환급받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예정신고 때 환급받지 못한 금액은 여기에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확정신고 금액과 합산해서 그래도 환급세액이 받으면 확정신고 시에만 환급세액이 발생해요. 환급신고는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에만 환급이 되는 거고 이게 조기 환급신고다. 예를 들어서 고정자산 매입이나 영세율 조기 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여기에 그때그때 환급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때 환급을 받지 않고 대신 확정신고 때 그 금액을 여기 21번 칸에다가 적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그러니까 그 초보자의 경우에 실수를 많이 해요. 나 예정 신고할 때 여기 환급세액 해놓고 그다음에 과표명세에서 여기 그 환급 계좌까지 신고를 했다. 근데 나한테 왜 그러냐? 라고 하기 쉬운데 그때는 아무리 여기다가 과표명세에다가 환급금액 금액이 나와서 여기다가 환급 계좌까지 신고를 한다고 해도 환급이 되지 않아요. 예정 신고 조기 환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적어 넣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초보자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22번에 있는 예정 고지세액이 있는데 예정 고지세액 같은 경우에는 고지된 세액이니까 이건 이제 법인이 아니라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반년에 한 번씩 부가세를 신고하다 보니까 3개월로 나눠서 그 중간에 그 1월부터 3월까지 해당되는 금액을 4월 달에 그러니까 전번에 신고한 거에 납부한 금액의 반절만큼을 고지를 해요. 그걸 이제 예정 고지라고 하는데 그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했다면 예정 고지세액을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뭐 여기는 뭐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은 고지만 됐으면 무조건 여기다 입력하셔야 돼요. 납부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정 고지는 고지분이기 때문에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거기에 가산금이 붙어서 3% 가산금이 붙어서 매달 더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건 예정 고지는 고지 별도고 여기는 예정 고지된 금액이 있으면 납부를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예정 고지세액을 여기다 입력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 법인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22번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21번은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 예정 신고 기간에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 여기다 적어준다는 거예요.
여기 23번은 사업 양수자의 대리납부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하고 난 다음에 혹시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양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납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양수자가 그 부가세를 대리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세액인데 사실은 공급받는 자가 걷어서 줘야 되는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한테 사업자가 아닌 사람한테 부가세를 줘놓고 공제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인, 내가 공급받는 자이지만 사업 양수자가 그런 세액을 대리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23번에 적어주는 거고 24번은 매입자 납부 특례 기납부 세액에서 매입자 납부 특례가 있는 그 기납부 세액이 있으면은 24번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 이제 아래 가산세인데 가산세는 25번에 이렇게 가산세 종류가 되게 많아요.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부터 시작해서 세금 계산서 관련, 신고 관련, 납부 관련 해서 사실은 여기는 뭐 가산세가 한 18가지 정도 되는데 17가지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되게 헷갈리고 퍼센트도 뭐 그때그때 또 뭐 바뀌고 뭐 해가지고 되게 헷갈려요. 이 가산세 내역은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실 때 가산세 가지고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 가산세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항목에 해당되면은 그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역시 여기에도 가산세율은 적어져 있죠. 뭐 1%랄지 이런 식으로 뭐 지연전성 같은 경우에는 지연전성을 뭐 하면은 뭐 0.5%, 미전성은 1% 이런 식으로 가산세율이 달라요. 그때. 자, 납부 불성실은 이제 날짜 계산해 가지고 하루에 10,000분의 상씩 계산하시면 되겠고 이런 내역이 있습니다. 가산세까지 입력을 하시면 이제 드디어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어져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아래 잠깐 보시면 여기에 이 제일 밑에 있는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여기는 이 사업장에 해당되는 당해 사업장, 그러니까 주식회사 세무사랑에 대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부가세 납부 세액이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여기에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에 다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다른 사업장을 전부 다 더해 가지고 차감 납부할 세액이 정해져요.